여러분들 교재 265조 11장 핵화학입니다. 핵화학에서는 일단 화학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핵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성분인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그것의 합인 질량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은 핵 반응과 방사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핵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양성자 개수하고 원자 번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곧 그 원소의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동일을 하다. 그리고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은데, 전자 한 개의 질량을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양성자, 중성자 각각의 질량은 1836배, 1839배 정도로 전자 한 개의 질량에 비해서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약 1840배 정도로 매우 크죠. 원자 전체의 질량을 이야기를 할 때 전자의 질량이 워낙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보다 작으면서 184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양성자 한 개당 질량을 1이라고 생각하면은 중성자 한 개당의 질량도 약 1이 되고, 그거 각각의 질량들을 합한 수인 질량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앞에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에 해당이 되죠. 동위원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동일하지만 질량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핵 반응의 성질,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원소 관계인데, 그러면 왜 질량수가 다르냐라고 하면은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보면은 왼쪽 아래 첨자에 원자 번호를 적죠. 여러분들은 핵 반응식에서 이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왼쪽 아래 첨자는 원자 번호 기호도 또는 양성자 기호도, 그리고 왼쪽 위 첨자는 질량수 기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여기 질량수가 12가 됐다는 것은 원자 번호가 6번인 것으로 봐서 양성자 수, 대문자 Z로 보통 적죠. 이것이 6개, 그리고 중성자 수, 중성자는 우리가 뉴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도 뉴트론의 넘버다라고 해서 뉴트론의 이니셜을 따서 대문자 N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것의 넘버가 몇 개입니까? 6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질량수가 12인 탄소가 됐습니다. 탄소만 하더라도요, 동위원소가 1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양성자 수는 6개인데 중성자 수가 13가지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13가지로 나타나죠.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인 탄소는요, 질량수가 12인 탄소고, 그것이 지배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극미량만큼의 질량수가 13인 탄소가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질량수가 14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계에서 그 양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위원소 관계의 물질들은요,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한 개 한 개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핵 반응의 성질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동위원소들이 안정한 원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화학 반응의 성질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단지 어떤 동위원소들은요, 핵의 양성자 수는 같다 하더라도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지면은 그 핵 자체가 불안정해서 반응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정한 동위원소 관계의 물질이라고 하면은요, 화학 반응의 성질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266쪽에 핵 반응과 화학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핵 반응은요, 원자 핵 내부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항상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다든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다든지 해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핵 반응에서는 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 온도나 압력이나 촉매에 의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도 않고요. 이것이 중성 원자 상태냐, 또는 이온 상태냐, 또는 산화물 상태냐,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핵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핵 반응에 수반되는 에너지는 화학 반응에 수반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0만 배 이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큽니다. 그것은요, 아인슈타인의 식에 의하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화학 반응과는 다르게 핵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질량 변화량이 크다는 거죠. 물론 전체로 보면은 질량 변화량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광속의 제곱을 곱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질량 변화량이 크다. 보통은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결손이 일어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핵폭탄의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한 5km에서 10km까지는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1억 도에서 2억 도만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억 도에서 2억 도시만큼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온도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물질이거나 또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물질, 온 우주상의 어떤 물질을 본다 할지라도 끓는 점이 10,000도보다 높은 물질이 없어요. 녹는 점으로 따지면은 녹는 점이 4,000도보다 높은 물질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억 도에서 2억 도라는 것은 10,000도보다도 또 그 온도가 수천 배 이상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핵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에서 2억 도고 그거는 엄청난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그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의 물질들은요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따진다면은 핵과 전자가 완전히 분리돼서 사라져버려요. 날아가고 사라지죠. 그리고 핵도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내가 타는구나 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빛의 속도만큼에 의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 몸이 순간적으로 어때요? 핵은 핵대로 전자는 전자대로 완전히 쪼개져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구나. 핵 반응의 에너지가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화학 반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자, 여러분들 교재 266쪽 밑에 보니까 핵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왼쪽 아래첨자는 원자번호 기호도고 왼쪽 위첨자는 질량수 기호도이죠. 아래첨자, 위첨자가 뭔가 기억하세요. 핵 반응식을 세울 때는요. 반응물이 존재할 테고 또 생성물이 존재할 겁니다. 그때 이 반응물에 있는 왼쪽 아래 첨자의 합하고 생성물이 예를 들어서 두 종류다라고 하면 물론 반응물도 두 종류 이상일 수 있어요. 이 생성물의 왼쪽 아래 첨자, 즉 원자 번호 기호도의 합이죠. 이 합과 이 합이 양변이 같더라. 그리고 왼쪽 이첨자는 질량수 기호도인데 좌변에 있는 왼쪽 위첨자의 합하고 우변에 있는 왼쪽 위첨자의 합이 또 어떻더라고요? 같더라. 이게 바로 핵화학 반응식의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 다른 예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67쪽을 보면은 핵 반응과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방사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선, 레이디오 액티비티를 방출하는 원소들에 해당이 되고 그 최초로 발견된 물질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였죠. 그리고 우라늄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라늄하고 비슷한 그 역청광에서 이 키루이 부인하고 그 남편이 폴로늄, 라듐, 토륨이라고 하는 원소를 분리를 해냈고 저것들도 대표적으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을 잘 방출하는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에너지가 꽤 큰 어떤 선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방사선이라고 하자, 레이디오 액티비티라고 하자라고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키리 부인하고 그 남편에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방사선에는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알파선의 정체는 이것이고 베타선의 정체는 이것이고 감마선은 뭐다라고 분류를 한 사람이 바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했던 러더포드예요. 러더포드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실체를 알고 그 알파선을 가지고서 산란 실험을 함으로써 이 원자핵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검증하는 실험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러더포드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에서 알파선의 실체가 뭐냐? 알파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 원자는 기본적으로 2번 원소죠.
2번 원소니까 핵의 양성자 수 몇 개? 2개죠. 그리고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질량수로 따지면 4예요. 이런 헬륨 원자인데 전자는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 핵이다. 이게 바로 알파 입자고, 자기가 전자만은 없고 양성자만 2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의 양전하를 나타내겠죠. 따라서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이쪽 방향으로 직진해서 알파 입자가 나가다 보면은요, 자기가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무슨 극으로 휘어질까요? 이렇게 수직하게 있는 마이너스 극으로 휘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베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에서 빠져나오는 전자는 전자인데, 보통 전자가 어디 있어요? 핵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있잖아요. 근데 핵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 아니라 핵 속에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서 빠져나오는 전자, 그것이 바로 베타선이고 입자이기 때문에 베타 입자라고 이야기하죠. 전자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이너스 음전하를 나타내고 무슨 극으로 휘어질까요? 바로 수직하게 존재하는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겠죠. 전자 한 개의 질량은요 1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해서 질량수가 4죠.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당 전자 1개의 질량에 비해서 약 몇 배 정도 됩니까? 약 1840배잖아요. 그거에 곱하기 4가 되니까 거의 이 전자 1개의 질량에 비해서 7000배에서 8000배가 크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가고 플러스 2까지만 헬륨 원자 핵은, 알파 입자는 플러스 2까지만 덜 휘어져. 왜? 질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덜 휘어지고, 전자는 마이너스 1가로 플러스 2가의 이 알파 입자보다는 전하량의 절대값은 작지만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더 큰 각으로 휘어질 수가 있겠죠. 알파 입자나 베타 입자나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입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마선. 감마선은요, 감마 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쓸 때 알파선은 알파 입자라고도 하죠. 베타선은 베타 입자라고도 하죠. 감마선은 감마 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로지 감마선이라고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큰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입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빛을 광자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빛에 대해서 입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은 그냥 감마선이고 감마 입자라고 표현하지 않죠. 핵 내부에서 나오는 굉장히 에너지가 큰 빛, 이걸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하고, 이 빛 그 자체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계속 직진하고 있다라면은 이 전기장에 의해서 어느 극으로 휘어지지 않고 계속 직진해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알파 입자는요, 헬륨 원자이고 플러스 2가에 입자 덩어리도 크고 일단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운동량이 크고 자기의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기중을 관통하든지 또는 다른 고체 장애물이 있든 간에 쉽게 부딪히면서 자기 에너지 큰 걸 가지고서 바로 반응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만 하더라도 알파 입자가 관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전자죠. 전자기 때문에 종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통을 하지만 이렇게 알루미늄의 굉장히 얇은 필름, 이걸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하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관통을 거의 잘 못하더라. 그리고 감마선은 고에너지 빛이기 때문에요, 뭣도 다 관통을 하다가 결국 납 굉장히 두꺼운, 이게 5cm니까 굉장히 두꺼운 납판이다, 그죠? 요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관통을 못하더라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평균적인 에너지를 따지면은요, 알파선으로 가면 갈수록 평균적인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관통력으로 따지면은, 또는 투과력으로 따지면 어느 쪽으로 갈수록, 감마선으로 가면 갈수록 투과력 또는 관통력이 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투과력이 감마선으로 가면 갈수록 크고 알파선으로 가면 갈수록 작다. 그리고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67쪽 중간에 보니까 자발적인 핵 반응의 종류를요 5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